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안내해 드리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10월 20일 가을 소풍. 이거 매번 공지 드리고 있습니다. 200분과 일단 약속된 만남 가지려고 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문자죠.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구글 폼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200분 뽑아서 저희가 다음 주 초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물론 200분 먼저 약속된 만남 가지는 200분께는 저희들이 직관하기에 좋은 자리와 뭐 소정의 물품을 좀 드리는데 그 200분 이외에도 야외에서 상암동 MBC 앞마당 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신청해 주실 때는요. 내가 신장식의 오늘을 좋아하는 이유를 함께 보내주시면 총 20분 뽑아서 어제까지는 쌀 드렸는데요. 오늘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장식의 오늘을 좋아하는 이유 보내주신 분들은 당첨 확률 200분 안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문자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장윤선 기자님도 나오시죠? 네. 네. 너무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가을에 야외에서 네. 청취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록수 같을 것 같아요. 상록수. 이렇게 왜 이제 교실 바깥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수업 듣는 소설, 학생들 상록수에 나오는 소설, 상록수. 너무 시분의 소설. 죄송해요. 너무 옛날 얘기. 사랑이 꽃피는 나무 정도로 어떻게 좀 땡겨볼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심은 선생님 소설처럼 예,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그렇게, 예. MBC 주변에 나무는 없는 거 같고 올라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저희들이 알라딘이라고 야외에서 라디오 바로 중계할 수 있는 생방송 할 수 있는 이 중계차가 있습니다. 예, 역시 그거를 마당에 딱 세우고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 마당에서 둘레둘레 앉아서 노래도 듣고 토크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6시까지 오늘 8시까지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평일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저녁 6시 18시 기준 투표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8시까지 43.8%의 와. 투표율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인 거는 이제 확실할 것 같고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제 2시간 더 투표를 했을 때 50%에 거의 육박하는 45% 내외의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저 됩니다. 지금 완전히 왕소름이 돋았는데요. 네네. 제가 사실 어젯밤에 각 캠프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그랬을 때 오늘 아침 다른 라디오 방송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37.68, 15% 미만이다. 그리고 한 9만 명 정도 되는 어르신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면 다 국민의힘 표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 통상 사전투표 곱하기 2 정도 하면 50% 근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45%까지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거의 근접해서 더 위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격차도 한 15에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5에서 20% 정도로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이 표 계산이라는 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계속 이번 보궐선거하고 비교되는 게 2021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렇죠. 보궐선거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선거 같은 경우는 18시에 이제 투표율이 강서구 기준으로 50.0%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비하면 다소 이제 낮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오늘 투표율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지난 사전 투표가 토요일까지 집계했을 때 22.6%
64%였거든요. 역대 보궐선거 중에서 제일 높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까지 통틀어서도 사전투표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난 2021년 보궐선거 정도의 55%를 넘기는 수준의 이제 투표율이 나오려면 오늘도 투표율이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네네. 오늘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의 당직자들한테 저도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오전 투표율 그리고 이제 오후 좀 이른 시간대의 투표율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 오전 시간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좀 고령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주부이거나 그렇습니다. 낮 시간대에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그 부분 연령층이 있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투표소 현장 스케치 3곳 정도 했는데요. 네. 그 오늘 마침 그 뭐 휴일이어서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휴가 내고 직접 투표장에 오셨다는 젊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만 오시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네.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고 계시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하자면 이제 6시부터는 또 퇴근 시간 이후에 투표하는 분들이 꽤 많을 그렇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뭐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이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면 6시부터 8시까지 지금부터 한 1시간 45분 정도 투표 네. 시간이 남았는데 8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8시까지 기표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8시까지 투표소에 들어가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되는 거죠. 투표소에 입장하면 그 투표소에 입장하신 분들은 전부 다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줄 서면 돼요. 줄 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투표소에 줄 입장을 서십시오. 못 하더라도 예, 예. 투표소 바깥에 긴 줄이 있다면 그 줄에까지만 가셔도 거기에 줄 서 있는 분들 6시까지 줄 서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투표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계 보다가 아이고 이거 늦어가지고 어차피 투표소에 가서 8시까지 기표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실 일은 아니다. 40억짜리 선거이니만큼 많은 분들 꼭 투표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 진행됐는데 오늘도 좀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국토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법사위원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인사 검증 실패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과정인데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고요. 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 문제점들을 유형화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이거를 걸러내지를 못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은 이게 원래 그렇다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내놓기도 해서 질책을 좀 받았는데요. 송기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을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대략 이런 카테고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직재산 신고 누락한 거, 또 부동산 보유의 문제점, 그다음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는 자기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 또 업무와 관련된 특혜, 또 이해충돌 문제. 여기에는 이제 주식의 보유 여부라든지 관련된 회사에 자녀를 취업시켰다는 이런 문제가 주로 있고, 과거 발언에 문제성 있는 그런 발언들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인사 관련돼 가지고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죠. 유형적으로, 그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어떤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라 문제를 걸러내고 미리 검증을 하라고 존재하는 인사검증단이 그러면 법무부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장 기자님 어떤 면에서요? 무슨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다. 그리고 대개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기득권 집단, 파워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한 장관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백인가? 뭐 이런 네, 생각이 자백이죠. 들어서. 이 정도면 범죄에 대한 자백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평범한 국민들 이렇게 안 살거든요. 예, 평범한 국민들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런 방법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불법과 탈법과 거짓말, 막말, 우기기 이런 거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 못 하고요. 파출소에만 가도 가슴이 끔찍한 게 평범한 시민들의 대체적인 법률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데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아이 뭐 성공한 사람들 뭐 대체로 이래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랬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강서구청 선거가 그냥 동네 기초단체장 뽑는 선거지만 시민들이 분노해서 이렇게 투표장에 나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지금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송기현 의원이 제시한 7가지 유형화한 게 딱 7가지네요. 예, 7가지. 공직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 등에서 딱 7가지로 유형화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서 과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에도 그래 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정권에서도 그랬었다. 그 로도 말씀을 들릴 하고 수 싶으셨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걸러내라고 있는 게 인사검증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장관은 자료를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정에 따라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인사검증단이 하고 기계적으로 넘긴다.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라면서 보기에 따라서 이제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자료에 따른 가부 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 수집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그걸 두고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좀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원래 법에도 정해진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무부에 따로 검증단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한동훈 장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은 주요 보직에 있을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사회가 약간 그 콩고물 떡을 만지다 보면 손에 콩고물이 묻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보수 쪽에는 어느 정도 부패는 허락을 해줄게. 대신 니들 능력을 보여줘야 돼. 당신들의 능력으로 우리 서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줘봐. 이런 정도 양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양해도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나와 있는 인사검증에 실패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입길에 오르는 사람은 소위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야 성공한 사람은 이 정도는 뭐 다 갖출 수밖에 없어. 그 정도는 다 있는 거야. 거의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해 먹어요. 뭐 이런 이제 고백 이렇게 들리고 저는 내 책임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사 검증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뭐 이거 대통령실 대통령 책임이라는 겁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죠.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를 당신들이 그 법무부에서 네. 인사검증관리단에 가서 그 자료만 넘겼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실 책임이란 말이냐라고 하면 답을 안 해요. 거기에는 답변을 확인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않겠다. 네, 확인하지 않겠다. 답변을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 책임은 아니지만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이제 사실 송기현 의원이 이걸 유형화를 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한 거는 그냥 국회에서 보더라도 이런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안 했느냐라는 질책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송기현 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일테면 이번에 드러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가족회사에서 주식을 관련해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세금까지 냈는데 왜 재산정보에서 누락을 했다는 사실을 수집을 못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수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걸 수집을 했는지 검증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신원식 장관의 과거 유튜브 발언 등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회에 답변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이냐 이 비판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네. 여기 기대 효과를 뭐라고 썼냐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서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뭐 물어보면 다 뭐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 알려드릴 수 없다, 확인해드릴 수 없다, 이런 걸 가지고 투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처음 출범할 때 17명이었고요. 20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4 인사정보관리단장 보면 전 이거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호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1급 중앙부처의 차관 보나 차관급이고요. 나급, 2급, 3급도 고위공무원단이에요. 중앙부처 국장.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원 정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이 1억 원 받으면은요, 민간 기업으로 나가면 2억, 3억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검사가 같은 급이에요. 검사. 막 보임한 검사도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검찰이 인사정보관리단도 다 틀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사정보관리단 제1 인사정보 1 담당관은 무조건 검사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검사들이 다 틀어잡고 있으면서 그냥 정보만 수집해서 넘긴다? 국민들이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렇죠. 아유, 제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까지 닷새째 강서구청 그 보궐선거 현장 다녔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민의 수준이요. 뭐 정보도 없고 뉴스도 안 보고 뭐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허덕허덕 대느라고 아무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다 보고 있고 그리고 투표 날만 기다리고 계시다. 예. 이런 그것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정부 여당의 행태도 잘 지켜보고 계시고요. 야당이 야당답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도 잘 지켜보고 있으실 거고 그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오늘 8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한쪽도 국민들이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지내느라고 우리 잘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들 전원 불출석이죠. 그렇습니다. 관련자들이 이제 총 3명이 이제 주요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들인데 오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란히 불출석을 했습니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그리고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인데 숙명여대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숙명여대가 지금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심사 중이냐면 20개월 넘게 심사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절 관련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심사하는 거를 감안하면 4배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야 될 총장이 불출석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립대인 한경대학교의 설민신 교수 같은 경우는 김 여사의 여러 논문 표절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학기 중이거든요. 네. 국정감사 직전에 20여일에 가까운 해외 출장계를 내고 해외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대 이사장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질의받을 예정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체류 중이고요. 국민대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불출석입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43일간 해외 출장 연장하면서 불출석했잖아요. 네. 이게 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개인 돈으로 출장 비용을.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한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다 정해져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뭐 예. 그 비행기 값은 얼마, 뭐 이렇게 식사는 얼마 이렇게 다 규정이 있는데
런던에서 LA, LA에서 런던 이렇게 혼자 쓴 비행기 값이 비행기 티켓이 3,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즈니스도 그 정도 하나요? 퍼스트 클래스? 저 안 타봐서 잘 1등석, 모르겠는데. 1등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비행기 값을 내고 이렇게 공무상 출장을 다닌다. 개인 돈으로 하셨겠죠. 뭐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개인 돈으로 하셨는데. 그렇죠. 개인 돈으로도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체크, 점검 이런 건 좀 필요해 보이기도 이게 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미룹니까? 그 말씀이에요.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을 건가요? 저는 사립대학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이렇게 검증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학교의 이런 행태를 보고 뭘 배울지 참 이 점도 교육당국이 학교 당국이 좀 판단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얘기하신 성공하신 분들의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한 유형 중에 하나로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면 개인 돈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출장을 간다. 네, 뭐 이런 불출석. 유형이 하나 더 늘어나지 않나. 이거 뻥이 머리 숨기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 국회에 나오실 수밖에 없고 하루 이틀 1년 2년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닌데 뻥이 머리 숨기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이 배임을 고발하자 센 발언을 했습니다. 환영한다. 퇴직금 준 것일 뿐이다. 그랬는데 오늘 또 거짓 해명한 게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혐의는 이겁니다. 저희도 이제 신세계를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 후보자가 회사를 다시 인수하면서 경영권하고 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를 본인이 지급한 게 아니고 회사 돈을 이용해서 퇴직금이라든지 고문료의 명목으로 지급을 했다. 이게 이제 배임이다. 그리고 그게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묻지마 고발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퇴직금 형식으로 공훈이 전 대표한테 인사 대금을 치렀다는 거는 공동 창업자였고 2009년부터 해서 11년 동안 근무한 거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 지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회사 자금으로 대신 지불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본인이 지분을 공은희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6억인가 지분 가치가 그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급한 내역을 내면 환영한다, 자신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인 돈으로 지급한 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죠. 본인 돈으로 공은희 씨한테 돈 지급한 것만 그냥 내면 돼요. 뭘 경찰한테까지 가서 고발당한 걸 가지고 환영한다, 진실이 밝혀진다 그래요? 청문회에서 그 지급 내역만 딱 냈으면 끝난 문제입니다. 고발까지 갈 것도 없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도 추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경영권 인수를 할 때 이 공은희 공동 창업자와 그 가족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 약 3만 주가 있는데 이거를 3억 원에 인수하는 약정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그 소셜 뉴스 지분이 전부 딸이 가져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제보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 당시에 김행 후보자가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이 딸이 갖고 있는 지분을 우호 지분이라고 표시하거나 혹은 땡땡땡으로 가려놓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딸의 지분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주사인 소셜 홀디스를 제외하고는 위키트리 운영하는 소셜 뉴스의 최대 주주가 김행 후보자의 딸이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원래 4억 원이었던 이 주식 가치가 약 57억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딸의 재산이 12배로 증가를 했다. 이거는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이거나 혹은 재산 상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장경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여기도 50억 클럽 나오셨네요. 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이 이제 그 사업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오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돌아서면
팩트 체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확인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코인과 관련해서도 절대 자기 거 아니라고 했는데 한겨레가 확인해 보니까 코인 지갑 안에 뭐 2억 얼마 상당의 돈이 네, 있었던 있었어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돌아서면 확인될 수 있는 팩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니라고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뭐 환영한다. 뭐 고발 이후에 또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공직자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청문회장으로 좀 돌아오시라. 네. 예? 예. DC 인사이드발 주가 조작 관여됐다라고 하는 의혹도 김한규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된 상황.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